지난 시간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웠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충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충돌 문제를 공부합니다. 충돌 문제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봅니다. 오늘 특별히 1차원 탄성 충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습니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물론 한 물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여러 물체일 때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물체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이 F는 바로 무엇입니까? 외력의 합. 여러 물체들이 받는 외력을 다 합하는 것이었고, 저기에 선운동량 이렇게 써 있는 라지 P로 써 있는 것은 이건 총 선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들의 선운동량을 다 더한 것이었는데,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식에서부터 이제 나왔죠. 그래서 만일 여러 물체 운동 방정식에서 외력의 합이 0이면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외력의 합이 저 F였죠. F가 0이면 그러면 dt분의 dp가 0이니까 P가 바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력의 합이 0이면 총 선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충돌 문제는 이제 문제의 정의상 두 물체가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하는 힘만 작용하고 일어나는 문제를 충돌 문제라고 합니다. 두 개가 충돌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두 물체가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작용하는 힘하고 B가 A를 작용하는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건 바로 내력이죠. 물론 우리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공을 공중에다 올려놓고 탁 치면 그 공이 무엇도 또 받습니까? 중력도 받죠. 그러면 그때는 그 중력 때문에, 그 중력은 이제 외력으로 작용합니다. 중력 때문에 이제 선운동량이 바뀌는 거. 이거는 따로 고려를 해야지 되겠죠. 충돌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은 외력은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문제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것 같으면 어떤 거냐면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가 이제 질량이 M1과 M2라고 하고 이제 속도가 V1과 V2로 온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충돌하기 전에는 이 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V1과 V2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도 무엇인지 딱 정해져 있어요. 충돌 전 총 선운동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충돌하죠. 이때는 충돌하는데 내력만 작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M1이 M2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M2가 M1에 작용하는 힘, 이 두 힘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V1과 V2가 바뀝니다. M1과 M2가 전부 다 힘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V1과 V2가 바뀌어서 V1 프라임, V2 프라임이 됐는데,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또 어떠냐?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이 안 바뀌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충돌 후의 선운동량도 총 선운동량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 물체가 짧은 시간 동안 내력을 교환하고 속도가 바뀌면 그때 총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 바뀐 두 개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충돌 문제 목표다. 그래서 충돌 전에 정보를 알고, 충돌 전에 정보라고 하는 건 V1과 V2겠죠. 충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이제 아는 거죠.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주고 V1과 V2를 구하라 하고 해도 똑같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충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문제하면 무조건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선운동량은 항상 어떤 충돌에서건 보존되기 때문에 총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으로 충돌 문제를 구분할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에너지인데, 그 운동에너지 때문에 충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탄성 충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개의 선운동량은 탄성 충돌에서도 보존이 되고 비탄성 충돌에서도 보존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는 것을 탄성 충돌이라고 불렀고, 보존이 안 되는 것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어떤 질문이 있냐면, 탄성 충돌에서는 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어요? 라고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탄성 충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보존되는 놈을 이제 그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뭘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배웠지만 운동 에너지만 보존되는 건 별로 배우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만 보존되는 특별한 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학적 보존 법칙에서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안 변한다면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성과 비탄성 충돌에서 왜 운동 에너지 보존을 구분하는가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보존력만 받고 운동하는 게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죠. 그리고 이 보존력만 받으면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돌 문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외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충돌 문제는 어떻습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그랬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빼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문제에서는 그래서 둘 사이에 내력이 작용하는데 이 내력이 그 두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어떠냐, 이 성질에 따라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수가 있고 손실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구공처럼 이렇게 탄탄한 거 이걸로 딱 부딪히면 이때는 거의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서 탄성 충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물렁물렁 한다든지 또는 찰흙처럼 두 개가 탁 달라붙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보존되거나 보존되지 않는 것을 무슨 이론에 의해서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문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충돌을 갖다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다 또 더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어요. 다음 충돌 관련 용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위 용어는 모두 사용한다. 이때 지금 완전을 하나 붙였는데, 자, 완전 탄성 충돌한테 붙이는 게 더 좋겠습니까? 비탄성 충돌한테 붙이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용어는 사용하지 않냐면 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성 충돌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선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죠. 선운동량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이게 뭐 더 잘 보존되고 좀 덜 보존되고 이런 게 없죠. 여기다 완전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인데 운동 에너지가 조금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조금 손실될 수도 있고 많이 손실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고로 많이 충돌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손실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손실되는 이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없어지고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는 운동 에너지가 0으로 되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충돌 후에도 움직여야지 되죠. 충돌 전에 총 선운동량이 0이 아니면 충돌 후에도 총 선운동량이 0이 아니어야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돌 후에 뭐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게 움직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또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이때 비탄성 충돌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탄성 충돌이란 바로 뭐였습니까?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 운동 에너지가 같지 않으면 전부 다 비탄성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라도 선운동량은 반드시 보존됩니다. 그래서 비탄성 충돌과 운동 에너지에서 비탄성 충돌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쯤 줄어들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손실되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1차원 탄성 충돌 문제를 보겠어요. 1차원 탄성 충돌 문제란 직선 위에서 움직이던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역시 똑같은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1차원 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직선 위에서 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M1과 M2가. 이거 충돌을 하려면 V1이 V2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충돌합니다. 충돌을 한 다음에 충돌 후에 V1 프라임, V2 프라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충돌 전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준 물리량이 바로 뭡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물체의 처음 속도가 있죠. 그리고 구할 물리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돌 후 이제 정보라고 했습니다. 충돌 후 정보가 뭐냐면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인데, 그러면 이거 무엇 가지고 풀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법칙 가지고 풀었는데 그 법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적용할 법칙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이 1차원 탄성 충돌에서는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구할 물량은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V1 프라임과 V2 프라임. 근데 적용할 법칙은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할 물리량이 구할 게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면 어떻습니까? 두 개를 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돌 문제 중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차원 탄성 충돌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구할 물리량의 수와 적용할 법칙의 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적용할 법칙의 수가 작으면 구할 물리량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차원 탄성 충돌에서는 반드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구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 전 선운동량은 M1V1 더하기 M2V2. 여기 이제 벡터 표시할 필요가 없죠. 1차원이니까 직선이니까 뭘만 표시합니까? 방향은 부호로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충돌 후에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동에너지는 바로 뭡니까? 2분의 1 M1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 제곱은 충돌 후에는 2분의 1 M1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 제곱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죠. 이 두 식을 연립으로 풀어서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구하는 것인데 이거 그냥 처음에 이 비결을 모르면 이거 구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냥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게 2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두 식을 이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좌변은 첫 번째 물체에 관한 거, 우변은 두 번째 물체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냐면 M1 V1이고 또 우변에 있는 건 M1 V1 프라임이 있죠. 이건 전부 좌변으로 몹니다. 그리고 M2 V2하고 M2 V2 프라임은 전부 우변으로 몰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1과 M2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2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식도 M1은 전부 좌변으로, M2는 전부 우변으로 밀면 이렇게 M1과 M2로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2분의 1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워졌죠. 그러면 이 3식과 4식인데, 4식을 3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죠. 자, 그걸 할 것 같으면 4식과 3식을 나누면, 요렇게 4식을 3식으로 나누면 5식과 같은 이런 1차식이 하나 되는데, 자, 이렇게 나눠서 얻은 이 5식과 3식을 가지고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구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1차식 두 개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V1 프라임을 구하려면 V2 프라임을 소구하면 되고, V2 프라임을 구하려면 V1 프라임을 소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3식과 5식에다가 M1을 곱해서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1 프라임이 없어집니다. 그럼 V2 프라임에 대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V2 프라임이 이렇게 구해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5식에다가 M2를 곱해서 뺄 것 같으면 또 V2 프라임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뭘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V1 프라임 이렇게 바로 구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자로 된 식이 있을 때는 이 식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답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 M1이 M2보다 굉장히 크다. 라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M1이 M2보다 굉장히 큰데 탄성 충돌하면 M1의 속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큰 놈은 별로 안 바뀌겠죠. 그러면 작은 놈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극한의 경우, 특별한 경우로 보낼 때는 근사식을 쓰는데 어떤 근사식을 써야 되냐면 뭐가 0으로 가는 근사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커지는 근사식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근사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걸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M1으로 나누겠습니다. M1이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면 M1분의 M2인데 M1이 굉장히 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M1분의 M2는 M1이 굉장히 크니까 요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M1분의 M2만 없는 걸로 마찬가지예요. 그거 0으로 다 분할 것 같으면 뭐가 남습니까? V1이 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V1 프라임이 굉장히 큰 놈은 충돌 후에도 원래 속도로 그대로 가는 거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면 V2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V2 프라임은 요거 두 번째 식도 M1으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 M1분의 M2를 전부 0으로 보내면 뭐가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2V1 빼기 V2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어떻습니까? 요거는 2배 V1, 그러니까 V2 프라임은 V1 굉장히 큰 놈이 올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두 배 V1으로 V1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놈이 아주 도망간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M2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M2가 큰 경우는 M1과 M2는 지금 대칭적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은 M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M2로 나눠가지고 M2분의 M1을 다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V1 프라임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V1이, 이거는 이제 작은 거니까, 이것도, 2V2 빼기 V1. 그래서 V2의 2배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V2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2가 큰 거니까 이건 그대로 해가지고 V2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M1과 M2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M1과 M2를 전부 다 똑같은 M이라고 놓을 것 같으면 여기 M1하고 M2짜리다가 M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V1 프라임은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V1짜리는 0되고 V2짜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개수가 1이 되죠? 그럼 요게 뭐가 됐어요? V2가 됐습니다. 그리고 V2 프라임을 보니까 요건 뭐가 됐어요? 요거 V1이 됐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충돌 후에 V1의 M1의 속도는 M2의 속도가 같아지고 충돌 후에 M2의 속도는 M1의 속도가 같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 교환이다라고 부릅니다. 속도 교환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구에서 특별히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속도 교환이 일어나는 조건은 바로 뭐겠습니까? 탄성 충돌이죠. 그리고 어떤 탄성 충돌? 1차원 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직선 위에서 1차원 탄성 충돌인데 또 어떤 조건입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은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당구 칠 때 경험합니다. 당구 칠 때 여기 공이 있으면 그 공에 정면으로 충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충돌시키면 땅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힘을 당한 놈이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놈은 여기서 탁 쓰죠. 이게 바로 속도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서 있는 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땅 쳤을 때 서로 또 속도 교환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런 속도 교환이 일어나게 만든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뉴턴 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를 딱 칠 것 같으면 하나가 튀어나갑니다. 두 개를 딱 칠 것 같으면 두 개가 튀어나가고 이게 바로 속도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충돌 문제라고 그랬고 우리 1차원 탄성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식을 풀어서 그 충돌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1차원 탄성 충돌 문제 풀 때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변으로는 M1은 전부 좌변으로 보내고 M2는 전부 우변으로 보내놓고 식을 딱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차원 탄성 충돌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